안녕하세요. 혹시 나는 유전적으로 좀 약해. 아니면, 나이 들면 기억력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김의신 박사님 강연 내용이 어쩌면, 그런 생각을 좀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유전보다 생활 습관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이야기들, 흥미로운 내용이 많습니다. 맞아요. 뇌 건강부터 암 예방, 그리고 어떻게 삶을 잘 마무리할지, 이런 깊은 얘기까지요. 정말 파고들 게 많더라고요. 네, 특히 입안 건강이 뇌랑 바로 연결된다는 부분이라던가, 맞아요. 저 그거 보고 진짜 놀랬어요. 네, 그리고 매일 우리가 하는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결국 큰 차이를 만든다는 것, 그런 점들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의 뇌와 몸, 그리고 삶을 위한 탐구 한번 시작해 볼까요? 먼저 치매 이야기부터 꺼내 볼게요. 이게 한국 사회 고령화 속도 보면 정말 남의 일이 아니잖아요. 네, 심각하죠. 65세 이상 4명 중 1명이 치매 가능성이 있다니. 근데 그 레이건 전 대통령 사례가 참 기억에 남아요. 아, 네. 대통령 시절은 기억 못하고 오히려 젊었을 때 힘들었던 배우 시절만 기억했다는 거요? 네. 기억이라는 게 참 그렇게 선택적인가 싶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치매는 단순히 기억만 잃는 게 아니잖아요. 그 뇌세포가 점점 죽어가면서 내가 누군지, 심지어 가장 사랑하는 사람도 알아보지 못하게 되고, 상상만 해도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네, 밤에 길거리를 그냥 헤매시기도 하고, 정말 인간의 존엄성까지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안타까운 병이죠. 근본적으로는 뇌가 늙는 현상, 퇴화 현상이라고 봐야 하고요. 그러면 어떤 분들이 치매에 좀 더 취약할까요? 보통 유전적인 걸 많이 생각하는데, 네, 유전적인 요인이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면 그 APOE4라는 유전자, 이게 있으면 치매 위험이 좀 높아지고요. 들어본 것 같아요. 반대로 APOE는 좀 낮춰주는 역할도 하고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유전자가 다 결정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요? 네. 오리건 대학의 한 교수님 사례가 되게 인상적인데 이분이 본인이 그 위험 유전자인 APOE4를 가졌다는 걸 10년 전에 아셨대요. 10년 전에요. 와. 그래서 지금은 좀 어떠신가요? 놀랍게도요. 여전히 아주 건강하시다는 거예요. 오, 그 결과를 알고 나서 오히려 내가 관리를 해야겠구나 싶어서 일하는 시간 줄이고 손주들하고 시간 더 많이 보내고 취미 생활하고 이렇게 생활 방식을 확 바꾸셨다고 해요. 와, 대단하시네요. 이게 뭘 보여주냐면 유전적인 게 있어도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어떤 마음을 갖느냐가 어쩌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거죠. 좌절하는 대신에 긍정적인 변화를 택하신 거잖아요. 진짜 희망적인 이야기네요. 유전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 그럼 반대로 치매에 좀 덜 걸리는 그런 분들의 특징도 있을까요? 이게 또 흥미로운데 김위신 박사님 자료를 보면 음악가들, 특히 악기 직접 다루는 분들이 치매 발병률이 가장 낮았대요. 음악가요. 악기 연주하시는 분들? 네, 단순히 악보 보고 손가락만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러게요. 생각해보면 악기 연주가 악보 읽어야죠. 해석해야죠. 양손 경우에 따라 발도 써야죠. 듣는 거, 보는 거, 감정 표현까지. 와, 진짜 뇌를 엄청 여러 영역에서 동시에 쓰는 활동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거의 뇌 전체를 위한 종합운동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복합적인 활동이 뇌 신경망을 막 강화시키고 보호하는 역할을 내는 것 같아요. 그냥 퍼즐 맞추거나 책 읽는 거랑은 또 다른 차원의 활성화랄까요? 그렇군요. 거기다가 노래 부르는 것 자체도 좋대요. 폐활량 늘어나서 산소 공급 잘 되죠. 가사 생각하면서 마음 편안해지면 엔돌핀이나 옥시토신 같은 좋은 호르몬 나오죠. 스트레스는 줄고 좋은 호르몬은 나오고. 네, 심지어 그 미주신경이라는 걸 자극해서 소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 여러모로 좋네요. 와, 음악 활동이 진짜 다각도로 좋군요. 근데 아까 뇌세포 퇴화 말씀하셨는데 이런 뇌 건강 악화의 좀 근본적인 원인으로 만성염증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정확히 뭔가요? 네, 만성염증. 이게 사실 치매뿐만 아니라 여러 만성질환의 어떤 공통적인 뿌리, 원인으로 많이 지목되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하는 급성염증은 상처 났을 때 균이랑 싸우고 회복도 없는 좋은 반응이잖아요. 네네, 필요한 거죠. 근데 만성염증은 이게 끝나질 않는 거예요. 낮은 수준으로 염증 반응이 계속되면서 오히려 우리 몸의 정상세포나 조직을 천천히 손상시키는 상태죠. 당장 큰 증상은 없는데 뭐랄까
몸 안에 작은 불씨가 계속 타고 있는 느낌이랄까요? 몸 안에 작은 불씨. 표현이 확 와닿네요. 근데 그 불씨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놀랍게도 우리 입안에 있다고요? 맞습니다. 바로 입안 세균 문제예요. 우리 입속에는 좋은 균, 나쁜 균 합쳐서 한 500종 정도가 같이 살고 있거든요. 500종이요? 엄청 많네요. 네. 근데 나이가 들거나 관리를 잘 못해서 잇몸에 염증, 치주염 같은 게 생기면 이 나쁜 균들이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서 염증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뇌장벽이라고 하죠. 이걸 뚫고 직접 뇌로 들어갈 수도 있다는 가설까지 나오고 있어요. 와, 뇌는 엄청 보호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입안 세균이 그걸 뚫을 수 있다니 진짜 충격인데요. 그럼 양치질만 잘하면 치매 위험이 확 줄어드는 건가요? 아니면 좀 다른가요? 물론 양치질 기본이고 중요하죠. 근데 단순히 막 세균을 다 없애버리는 게 능사는 아니에요. 김혜신 박사님 조언 들어보면 그 화학 성분 강한 가글액 있잖아요. 네, 있죠. 그걸 너무 자주 쓰는 건 오히려 입안에 좋은 균까지 죽여서 생태계 균형을 깨트릴 수 있대요. 나쁜 균은 독해서 살아남고 약한 좋은 균만 죽을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럼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을까요? 오히려 그냥 물로 입안을 자주 헹궈주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해요. 특히 나이 들면 침 분비가 줄어서 입이 마르기 쉬운데 건조하면 나쁜 균이 더 잘 자라거든요. 맞아요. 입 마르면 불편하죠. 네, 그래서 물 충분히 마셔서 입안 촉촉하게 해주고 칫솔질이랑 치실 사용은 당연히 기본이고요. 결국 입안의 그 건강한 균형을 지키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아, 입안 건강 관리가 생각보다 훨씬 중요하고 또 섬세하게 접근해야 하는군요. 만성 염증이랑 같이 노화나 질병의 주범으로 활성산소 이야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이건 어떻게 관리해야 해요? 활성산소. 우리가 숨 쉬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좀 불안정한 산소 분자인데요. 이게 너무 많아지면 세포나 DNA를 공격해서 손상시키고 노화나 여러 질병의 원인이 되죠. 네. 그래서 이걸 막아주는 항산화 물질이 많이 든 음식을 먹는 게 중요합니다. 항산화하면 딱 떠오르는 게 블루베리 같은 건데요. 맞아요. 블루베리, 라즈베리 이런 베리 종류가 대표적이죠. 근데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하루에 한 100개 이상 꽤 많이 먹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100개요? 와, 쉽지 않겠는데요? 그렇죠. 매일 그렇게 먹긴 좀 힘들 수 있죠. 그래서 때로는 농축된 영양제나 주스 형태로 먹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요. 그 외에도 견과류, 특히 호두나 아몬드 좋고요. 향신료 중에는 계피, 그리고 좋은 지방인 올리브 오일, 등푸른 생선 같은 생선 단백질 섭취가 뇌 건강이랑 항산화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 네. 비타민 중에서는 특히 비타민 B3, 나이아신이라고 하죠. 이게 뇌 기능 유지에 좀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고요. 비타민 얘기 나와서 말인데요. 요즘 워낙 비타민 영양제 종류가 많잖아요. 이거 다 챙겨 먹어야 하나 싶기도 하고. 김의신 박사님도 그 점을 말씀하시는데 특정 비타민 몇 개를 막 고용량으로 먹기보다는 일단 식사를 골고루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하세요. 균형 잡힌 식사요. 네, 기본이 중요하군요. 네, 거기에 기본적인 종합 비타민 하나 정도 추가하는 건 괜찮지만 특정 성분만 너무 과하게 먹는 건 오히려 몸의 균형을 깨트려서 해로울 수도 있다는 거죠. 특별히 편식을 하거나 검사 결과 부족하다고 나온 게 아니라면요. 균형이 진짜 핵심인 것 같습니다. 역시 과유불급이네요. 식습관과 더불어서 또 중요한 게 수면이죠. 잠은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잠자는 동안 뇌는 정말 바쁘게 일해요. 뇌세포들이 살짝 쪼그라들면서 세포 사이 공간이 넓어지는데 그 틈으로 낮 동안 뇌 활동하면서 쌓인 찌꺼기들, 노폐물들을 싹 청소하거든요. 와, 뇌가 밤새 대청소를 하는 거네요. 그렇죠. 알츠하이머 원인 물질 중 하나로 알려진 그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 같은 것들이요.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이 청소 과정이 잘 안 돼서 뇌에 쓰레기가 쌓이는 거죠. 근데 그냥 자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깊은 잠을 자야 한다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특히 눈동자가 막 빠르게 움직이는 단계, 렘 수면이라고 하잖아요. 이때 기억이 정리되고 뇌 노폐물 제거도 활발하게 일어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아, 렘수면.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나와 있는 대부분의 수면 유도제는 이 자연스러운 렘 수면을 제대로 만들어주지 못하고 또 의존성이나 낮에 졸림 부작용 같은 문제들도 많아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좀 되게 어렵죠. 그럼 약보다는 숙면을 위한 생활 습관을 만드는 게 훨씬 중요하겠네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우선
낮에 햇볕 좀 쬐면서 몸을 적당히 움직여서 자연스럽게 좀 피곤하게 만드는 게 좋고요. 네, 낮에 활동하는 거. 저녁 식사 후에 가볍게 산책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또 하나 재미난 방법은 한 42도에서 43도 정도 따뜻한 물로 목욕하는 거예요. 아, 따뜻한 목욕이요? 네, 체온이 살짝 올라가면 면역세포도 활발해지고 그 다음에 체온이 서서히 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잠이 오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오, 목욕이 면역력이랑 수면유도 준다 잡는 거네요. 잠들기 전 환경도 중요하겠죠. 불빛이나 소리 같은 거요. 그럼요. 빛이랑 소음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는 제일 큰 적이죠. 수면 유도 호르몬 멜라토닌은 어둡고 조용할 때 제일 잘 나오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침실은 최대한 어둡고 조용하게 만들고 자기 직전에 스마트폰이나 TV 보는 건 좀 피하는 게 좋고요. 혹시 잠이 정말 안 온다 싶으면 억지로 자려고 막 애쓰지 말고 잠깐 일어나서 아주 재미없는 책, 뭐 예를 들면 철학책 같은 거 그런 걸 읽는 것도 방법이래요. 재미없는 책이요. 네, 지루해서 금방 졸릴 수 있으니까요. 중요한 건 몇 시간 잤냐보다 얼마나 깊이 잤냐는 거. 6시간을 자도 깊게 자면 충분할 수 있다는 거죠. 재미없는 책이라 저도 한번 시도해봐야겠는데요. 그래도 이런 생활 습관 외에 뇌 건강에 정말 안 좋은 거, 담배랑 과음도 꼽으셨죠? 네, 담배랑 과음, 이건 뭐 뇌세포에 직접 손상을 주는 가장 확실한 위험 요인입니다. 건강한 뇌를 원하시면 이건 정말 피하셔야 하고요. 스트레스 관리도 물론 필수고요. 네. 근데 김혜신 박사님이 궁극적으로 제일 강조하시는 건 바로 마음가짐이더라고요. 즐겁게, 기쁘게,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그 태도 자체가 뇌를 건강하게 지키는 가장 근본적인 예방책일 수 있다는 거예요. 즐겁고 감사하는 마음, 어쩌면 제일 중요하면서도 또 제일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겠네요. 지금까지는 주로 뇌 건강, 치매 예방 쪽에 초점을 맞췄는데 자료를 보니까 암, 특히 그 치료 어렵다는 췌장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뇌 건강을 위한 노력들이 결국 몸 전체 염증 관리나 면역력과 다 연결되는 거니까 암 예방과도 관련이 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아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뭐 만성염증 관리, 건강한 식습관, 스트레스 관리 같은 것들은 암 예방에도 똑같이 중요한 원칙들이죠. 근데 췌장암은 특히 더 어려운 게 초기 증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발견했을 때는 이미 좀 병이 진행된 경우가 많다는 거. 아, 발견이 늦군요.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암세포 주변을 섬유질의 단단한 조직이 벽처럼 이렇게 둘러싸고 있어서 항암제가 잘 못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아, 그래서 치료가 더 어렵군요. 원인으로는 어떤 게 주로 꼽히나요? 유전적인 요인은 한 15% 정도로 보고요. 나머지는 대부분 환경적인 거나 생활습관 문제라고 봐요. 특히 흡연, 그리고 과음이 아주 주요한 위험 요인이고요. 네. 좀 흥미로운 가설 중 하나는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위산 과다 분비를 일으키고 이 위산이 역류해서 위 바로 뒤에 있는 췌장의 염증을 자꾸 일으키면서 암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위산을 거쳐서 췌장까지요. 와, 우리 몸이 정말 다 연결돼 있네요. 그렇죠. 아직은 가설 단계지만 스트레스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부분이죠. 치료는 보통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타깝게도 아직 암의 근본 원인을 다 모르기 때문에 완치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췌장암은 수술이 가능한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만약 수술이 가능하다면 평균적으로 한 2년 정도 생존 기간을 기대해 볼 수 있고요. 2년이요? 수술이 안 되면 이제 항암 치료에 의존하게 되는데 젬시타빈 같은 약 하나만 쓰면 약 1년, 폴피리녹스처럼 좀 더 여러 약을 같이 쓰는 강한 요법을 쓰면 약 2년 정도 생존 기간을 목표로 한다고 해요. 이 숫자만 봐도 췌장암 치료가 얼마나 힘든 싸움인지 알 수 있죠. 그래서 예방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역시 앞에서 나온 건강한 식단, 금연, 술 줄이고 적정 체중 유지하고 스트레스 관리하고 이런 것들이겠네요. 식단 얘기 중에 커리에 커큐민 성분 언급된 게 기억나요? 아, 네네. 인도 분들 많이 드시는 커리의 그 노란색 성분, 커큐민이요. 이게 염증을 일으키는 유전자, NF-케파비 활동을 좀 억제해서 암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들이 좀 있어요. 물론 뭐 커리만 먹는다고 암이 다 예방되는 건 아니겠지만 항염증 효과가 있는 식품을 식단에 넣는 게 전반적인 건강에 좋다는 거죠. 김유신 박사님 본인 식단도 공개하셨는데 되게 인상 깊었어요. 아침 식단이 꽤 구체적이었죠? 네. 아침에 단백질 위주로 찐 계란, 두부, 고구마 같은 걸 김에 싸서 드시고
사과는 껍질째 드신대요. 아, 껍질째요? 네, 껍질에 영양소가 많으니까 잘 씻어서 먹는 게 좋다고. 그리고 장 건강 생각해서 요거트나 낫또 같은 발효식품도 꾸준히 드시고 점심 저녁은 좀 가볍게, 특히 저녁엔 된장찌개나 청국장 같은 발효 음식을 즐기신다고 하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전반적으로 동물성 지방이나 단 음식은 좀 피하시고 생선이랑 채소 위주의 지중해식 식단하고 좀 비슷해 보이네요. 소식하시는 것도 강조하셨고요. 맞아요. 한 번에 많이 먹기보다 양을 줄여서 조금씩 자주 먹는 게 소화에도 좋고 혈당 관리에도 좋죠. 제로 칼로리 음료에 들어있는 인공 감미료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뭐 가끔 마시는 건 괜찮겠지만 이걸 습관적으로 너무 많이 먹는 건 장내 미생물 환경 같은 데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좀 주의하는 게 좋다고요. 역시 균형과 적당함이 핵심인 것 같아요. 네. 치매 환자분들처럼 암 환자분들에게도 긍정적인 마음가짐, 그리고 주변의 지지가 정말 중요하다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환자 본인 마음도 중요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 한마디가 환자 상태에 정말 큰 영향을 줄 수 있대요. 절망적인 말보다는 희망을 주는 격려가 때로는 의학적인 예상을 뛰어넘는 결과를 만들기도 한다고. 아, 치료 포기했던 구이 예상보다 훨씬 오래 사시는 그런 기적 같은 일도 드물지 않게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청력은 마지막까지 남아있을 수 있다는 말이 참 인상 깊었어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환자 앞에서도 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네. 겉으로는 의식이 없어 보여도 귀는 열려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마지막 순간까지 존중하는 마음으로 긍정적이고 따뜻한 말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환자에 대한 마지막 배려이자 예의겠죠. 죽음을 대하는 태도, 문화적인 차이 이야기도 흥미로웠어요. 서양이랑 우리나라 차이, 그리고 생전 장례식이라는 새로운 흐름까지요. 네. 서양에서는 죽음을 좀 자연스러운 과정, 아니면 또 다른 시작으로 받아들이면서 비교적 담담하게 준비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는 전통적으로 격한 슬픔으로 표현하는 문화가 좀 강했죠. 네, 그쵸. 근데 최근에는 페어웰 페스티벌처럼 돌아가시기 전에 가까운 사람들 미리 모아서 삶을 축하하고 작별 인사 나누는 좀 더 긍정적인 방식으로 마지막을 준비하려는 움직임도 생겨나고 있대요. 김희신 박사님 본인도 이런 마무리를 계획하고 계시다고. 와, 살아있을 때 가장 즐거운 파트를 열고 떠난다. 멋진데요. 네, 어찌 보면 슬픔보다는 감사와 축복으로 기억되고 싶은 그런 마음일 거예요. 슬픔 대신 축자라. 정말 멋진 생각 같아요. 결국 이 모든 이야기가 어떻게 잘 죽을 것인가, 즉 웰다잉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지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우리 모두 어차피 유한한 삶을 살아가니까 단순히 얼마나 오래 사느냐는 양의 문제보다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질의 문제가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네. 김유신 박사님 메시지는 아주 명확해요. 뭐 치매 걸려서 의미 없이 100세까지 사는 것보다는 삶이 조금 더 짧더라도 매일 숨쉬고 움직일 수 있다는 거에 감사하고 주변에 좋은 영향을 주면서 충만하게 사는 삶이 훨씬 더 가치 있다는 거죠.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감사하며 살려는 말씀이 오히려 삶의 의지를 더 북돋우고 심지어 치료 효과까지 높일 수 있다는 점도 참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아요. 네, 그런 절실함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을 깨우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살아야 해. 나는 아직 할 일이 있어. 이런 강한 의지와 소망이 때로는 병을 이겨내는 힘이 되기도 하고요. 오늘 김희신 박사님의 통찰을 통해서 건강한 노년 그리고 의미 있는 삶을 위한 여러 가지 실마리들을 살펴봤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균형 잡힌 식습관, 꾸준한 운동, 질 좋은 수면,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했던 입안 건강 관리와 활발한 사회적 관계 맺기까지. 네, 그렇죠. 이 모든 요소들이 정말 서로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 모든 실천의 바탕에는 결국 긍정적인 마음가짐, 그러니까 즐거움과 감사,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려는 그런 태도가 깔려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그냥 정보로만 남는 게 아니라 듣고 계신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좀 건강한 습관을 만들고 또 삶을 대하는 태도를 한번 돌아보는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이야기 나눈 내용 중에서요, 즐겁고 감사하며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바로 오늘 여러분이 시작해 볼 수 있는 아주 작은 변화는 뭐가 있을까요? 잠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